네. 지금 라피스 선글라스 지금 제가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건데 13g 거의 뭐 안 낀 것 같은. 예. 이렇게 막 들리네. 아니 뭐 하시나 했습니다. 확 들려 이게. 뭐 광고는 사실 이제 광고 전문은 좀 진짜 가벼워요. 근데 진짜 가볍고 노인네 이렇게라도 기해. 여기다 이제 제 도수 넣어서 지금 준비 중이니까 곧 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라피스 선글라스. 그러면 이제 또 뉴스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시죠.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색해 저 자리가. 오히려 이 자리가 더 익숙한. 또 저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까? 저렇게 얘기를 해야 또 댓글에 아니, 권순우님이 진짜. 최고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에이, 내가 이제 그런 경지는 지났잖아. 이제. 에이, 다 알죠 우리. 여러분 조금 분위기 맞춰주시고요. 네. 뉴스 가십시다. 네, 첫 번째 뉴스. 불볕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날씨 많이 더워졌다는 거 좀 체감하시나요? 요즘에 진짜 어제도 낮에 엄청 더웠고 오늘도 30도 간다는 아니 것 나 같아. 보니까 더운 게 확실한 게 3명 다 말을 입었구만. 다. 다 마소지 아니야? 저는 린넨인데요. 그게 마 아니야 마. 요즘 누가 말하고 그런가? 삼배 아닌 게 어디예요? 모시. 자, 여튼 좀 가볍게 입고 있죠. 엄청 덥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지난주에 오늘 장 안 엽니다 미국장. 네, 왜 그래요, 근데? 그 준틴스데이라 그래가지고 좀 낯설죠. 준틴스데이. 이게 그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 이게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서 제일 마지막에 텍사스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던 게 1865년 6월 19일이래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좀 낯선 이유가 2021년부터 공휴일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해낸 거네 그러면. 그렇죠. 21년. 그런가? 네, 하루 더 쉽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 그 기념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이거 처음 들었네요. 준틴스데이. 준틴스데이. 그러니까 나인틴스하고 준. 6월 19일을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하루 더 논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미국장이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이제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4,500으로 상향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의 약세장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강한 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S&P 500 전망치를 오히려 3,900으로 굉장히 낮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을 좀 연상케 한다라는 건데 결국 이 얘기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 주에 별다르게 큰 매크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출석해서 통화 정책 보고하는 거 정도만 있고 구매자 관리 지수 정도가 있어서 이번 장의 매크로 지수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시각들이 오가겠지만 크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핵심 광물 조달 금지 외국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의미를 좀 함의하고 있는 주제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미국의 IRA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외국 우려 단체가 뭔지를 두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 IRA 보조금에 이제 광물 요건, 부품 요건 있는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외국 우려 단체에서 광물이나 부품을 조달을 하게 되면은 부품은 당장 내년부터 2024년부터 광물은 2025년부터 이게 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외국 우려 단체가 뭔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밝히질 않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가 미국의 이제 CATL
이 이제 기술 협력을 해서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우회 진출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금요일에 소개드렸던 건 중국의 배터리 회사 중에 거시안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시안이 미시간에다 미국 미시간에다 공장을 만드는데 이 공장을 만들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대놓고 이게 들어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거시안을 만든 창업자는 중국 사람이 맞는데 2021년에 폭스바겐이 거시안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중국 기업이야 아니야 외국 우려 집단이 아니야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관련이 있는 게 그 화유코발트라든지 거린메이 같은 중국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LG엔솔이나 SK온하고 합작 회사를 좀 LG 화학이랑 SK온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 우려 단체는 뭐야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랑 하는 거는 좀 그냥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다가 그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네. 그 글로벌 상호 의존을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라고 해서 약간은 좀 원론적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 그 외국 우려 전체에 대해서 지정을 빨리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IRA의 이제 법으로 외국 우려 기업을 적용을 한 거는 그 인프라법의 규정을 원용을 했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소유의 통제 관할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그 네. 인프라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중국 기업 중에 뭐 이렇게 통제 관할을 안 하는 기업이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중국 민영이든 국영이든 다 통제 관할 당한다 이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통상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네. 그리고 거시안 같은 경우도 이제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긴 한데 회사 정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공산당의 지부를 설립하고 뭐 공산당의 영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이런 얘기가 회사 정관에 네, 기업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비구만 그러면 아까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정프로님 그때 우리 조영남 교수님한테 배운 게 네. 그러니까 기업에다 공산당 지부 세우는 거는 뭐 다 민영이든 사형이든 다 공영이든 다 있다. 그렇지. 경영진이 다 있고 있어요. 공산당 그 또 조직이 네. 따로 있잖아요 회사에.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늘 그런 감시하고. 예,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국 기업들 다 적용돼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서 합작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뭐 51% 합작은 어떻게 할 거고, 49% 합작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우리 정부에서 좀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요청한 거는 FTA를 발효한 21개 국가의 현재 핵심 광물 공급 능력이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또 핵심 광물의 해골 장소는 정해져 있고 일부 핵심 광물은 매우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인도네시아하고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그 FTA 국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요거를 좀 충족할 수 있는 국가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아르헨티나 리튬 있죠. 아르헨티나 리튬을 우리 포스코가 좀 사고 앞으로 있고요. 갔었잖아요. 네, 갔다 왔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인도네시아 니켈을 캐기 위해서 우리 LG하고 SK가 또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야죠 그러면. 현대차도 가야죠. 가야죠. SK랑 어디 LG요? LG 엔솔하고 현대차도 인도네시아에 나가 현대차도 있죠. 가 있고. 가고 싶습니다. 가야죠. 이거 가고 싶다는 정도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예. You must go out. 체크. You must go out은 저 나가란 얘기. 예,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을 좀 요청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불리가 관련된 있는 조항이니까 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인플레법에서 핵심 광물에 아니 근데 저기 명확해 안 하는 이유가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맘대로 하죠. 자기는 옛날에 제일 무서운 죄가 그거 아니야. 니제를 네가 알렸다. 사또 원님들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기만 자기도 몰라. 네. 그러니까 니제 네가 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혹시 명확하게 뭐 합시다, 어젯밤에 제가 잘못한 거 말씀하신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말려 들어가는 거죠. 명확하게 합시다. 네. 그거 가지고 사실 미국 주정부에서도 약간 레버리지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될 수도 있어. 기부금 얼마 낼 거야. 일자리 얼마나 그렇죠. 창출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또 압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무게 중심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기 전에 한 다음 달 초쯤 되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사령탑들이 그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대응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3.3까지 내려와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꽤 내려와 있는 게 있고 우리의 그 물가 안정 목표가 2%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는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점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에 대해서는 6월에서 7월 중에 한 2%대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안정의 비중을 다소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부양을 좀 하겠다라는 정책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분간은 물가 안정, 그러니까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는 그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 경기 등 거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주겠다라는 건 긴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였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 쪽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보고 경기 부양 쪽으로 좀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 대응 수단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이게 경기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통화 정책은 금리를 낮추는 거고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당분간은. 그렇죠. 재정 정책은 재정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추경호 장관이 뭐 추경을 안 하는. 네. 아유 오랜만에 오시니까 좀 터지는데요. 추경 안 하겠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재정이 좀 빠듯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4조 원 정도 감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수 감소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전 재정을 사실은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주에 그 윤재성 CIO 그 주말에 방송하신 방송 편 좋았어요. 들어보면 굉장히 좀 그 내용이 인사이트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분체 한도 협상을 함으로써 재정을 확대는 못하게 됐고 네. 그 통화 정책은 뭐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이 정도 수준 높은 수준에 있는데 좀 그렇죠. 금리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도 우리나라가 좀 제한적인 만큼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민간 쪽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규제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는 20일이니까 내일 그 4대 그룹 삼성, SK, 현대차, LG 만나서 좀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의 역할을 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노동, 교육, 연금 같은 구조 개혁 같은 부분들도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장단점이 있고 단기적인 어떤 처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간 경제 활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오히려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코멘트만 몇 가지 보면은 그 약 50% 100조 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얘기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한국의 제일 경제 교역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그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중 경제장관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중국에 전달한 바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수출은 3분기 이후로 가면서 점점 좋아질 거라면서 경상수지는 5월 이후에 흑자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보겠습니다. 예, 뜨거운 뉴스입니다. 그 최저임금 네. 이번 주에 업종별 차등 관련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번 주에 보입니다. 나와요? 표결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업종별 차등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조금 그 산업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업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좀 낮추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요 얘기가 좀 어느 정도 게시가 되고 나면은 그 노사의 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요새 나오는 얘기 12,000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열기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현재보다 24.7% 높은 12,0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지난 정부에서 제일 뜨거웠던 최저임금 논란이 있었던 때가 요때입니다. 16.4%. 그렇죠. 네. 그 다음에도 많이 내려간 듯 보이지만 두 자릿수 10.9%.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겪으면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지금은 한 5% 정도인데 이번에 노동계가 요구한 거는 여기서 24.7%니까 사실 이게 좀 많이 높습니다. 근데 그 회의할 때 보면 경영계는 제로고 항상 거의 동결이고 노동계는 20% 상승이야. 예, 항상 좀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밤샘 토론하다가 나가 한 군데가 두 군데 다 나가죠. 그래서 중재 예외 없이 그렇게 되더만. 예. 그래서 좀 보통 그 공익위원들이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이 내는 거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그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 1988년도에 최저임금 도입됐던 해에 한 번 적용이 됐고 그 이후에는 사실 사문화돼 있는 법이긴 해요. 근데 경영계에서는 그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제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좀 그 사회적으로 더 논란이 뜨거운 거는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만 해도 임금이 뭐 4배로 늘어난다. 뭐 숙식 제공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내국인들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 언어 능력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좀 차등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쪽에서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독일이나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 외국인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용자들 입장,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 외국인이 최저임금이 낮은데 뭐하러 내국인을 쓰냐. 그러니까 오히려 내국인을 안 쓰는 부작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외국인에 차등 적용을 했던 게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내외국인이 그 동일한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용받고 있어도 내국인은 거의 없는 업종들도 있거든. 그렇죠. 예. 농업이라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삿짐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이런 쪽에 가보면 가구 이런 쪽에 가보면 특정 나라가 특정 산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삿짐은 뭐 몽골 분들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그래서 그 외국어를 배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더 빠르니까 여러 사람 다 한국말로 가르치는 것보단 사장이 차라리 몽골어 배우고 이게 더 좋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든지 외국인 그 차등 적용은 아직 그 논의가 될 정도로 이렇게 무르익진 않았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돼 있고요.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도 일종의 좀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논란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분위기가 좀 부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공론화가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사용자 측은 하자는 입장이고, 예, 근로자 노동자 쪽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원장이 이번 주 지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20일까지는 최초 요구안 제시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20일이면은 내일이잖아요. 근데 20일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한 표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일부터 최초 요구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저임금의 고시 기한은 매년 8월 5일인데 근데 그게 이제 그냥 8월 5일 날 딱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결정되고 나면 뭐 이의 제기하고 뭐 이런 시간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 이슈가 사실 보면은 그 임금 이슈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슈예요. 그리고 이게 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가 지금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저희 노동자인 제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건데 또 저희가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또 경제를 바라보면은 우리 수익성이 좀 기업 수익성에도 좋은 게 좋고 뭐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기업 경제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핫한 이슈라 이 한 7월 중순까지는 이 이슈가 경제계에서 꽤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안에 결론 난다고 하지만 아마 결론 안 날 가능성이 높죠. 보통 이렇게 좀 아니 제시. 제시. 예, 제시.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요거 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표 그냥 한 개만 딱 살짝 보여드릴게요.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표인데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에요. 지금 한 16.4%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네요, 저게. 고점 대비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평균 임금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으면 그러면 영향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평균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좀 영향률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해서 이제 전체 임금에 주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다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해놓으면 뭐 초고액 그 월급 생활자들은 뭐 상관없는 얘기. 네, 그렇겠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밀려 올라가고 밀려 내려오고 뭐 이런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제조업 현장에 가 보면은 그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사장님 지금 외국인하고 똑같이 주십니까? 그거보단 좀 더 주셔야죠. 요런 게 일종의 좀 관행화돼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상 우리 권 팀장과 함께 살펴봤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